오늘 파월 의장의 하원 발언이 있었죠.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사실 파월 발언 자체에서는 큰 이벤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파월이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일단 핵심 문구는 이것이겠죠.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인하는 보장할 수 없다. 파월이 요새 잘하는 게 이쪽도 저쪽도 다 만족시키려는 줄타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책 제안을 너무 일찍 완화적으로 돌리면 인플레이션 진전에 역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를 2%로 되돌리기 위해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금리를 인하하면 다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를 내렸다 올리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정책을 너무 긴축적으로 오래 끌고 가면 경제활동과 고용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이것도 사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파월이 앞서 얘기했던 물가가 2%가 되기 전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겠다. 이런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을 쓰고 그 정책이 효과가 발휘되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해 금리 인하가 있을 거란 내용도 강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정책 금리는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점에 달한 것으로 본다. 올해 어느 시점에 긴축을 되돌리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내리기는 내린다는 겁니다. 또 미국 경제는 견조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경로에 있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만한 즉각적 위험은 없다. 또 은행 규제 관련해서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뜻도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에 대형은행이 자본을 20% 더 쌓도록 자본 건전성 규제 방안을 연준이 내놓은 바 있는데, 이번이 파월 의장이 이거 관련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면서 정책 변경 뜻을 밝혔고, 이 얘기는 지금의 어떤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시스템 위기로 불거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파월은 상업용 부동산발 대출 부실화 위험에 대해서 은행권 손실은 예상된다. 하지만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파월 의장 이번 발언은 전혀 건질 게 없었다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반복에 불과했고, 시장이 사실 지금 증시도 너무 올랐고 비트코인도 너무 올랐고, 이런 자산 시장의 상승이 다시 물가에 부담을 줄 우려 때문에 파월이 이번이 뭔가 세게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미리 좀 시장이 좀 쫄아서 어제 증시를 일단 좀 빼지 않았습니까? 근데 뚜껑 열어보니 뭔가 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되돌림 현상이 나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알맹이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했다고 봐요. 굉장히 근본적이고 생각할 만한 이슈를 던졌습니다. 포틀랜드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기여했고 이 섹터가 망가졌다. 엄청 세게 얘기했죠.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주택가격 상승이 연준 목표치인 2%를 넘어서 가격을 끌어올리는데 일조를 했고, 주거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고 경제성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다. 이거 여러분 사실은 연준이 요새 거의 언급을 안 한 부분, 어쩌면 의도적으로 은폐에 가깝게 얘기를 안 한 그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뭐냐? 일단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을 잘 봐야 되는데요. 주택시장 트렌드가 어떠냐?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민간 지표 중에 대표적인 진로우를 가져왔는데 1년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시계열을 좀 확대해보자면 이 단기에 집값이 얼마나 치솟았는지 알 수가 있죠. 물론 다른 지표, 케이스 실러 자료 보면 최근 들어서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사상 최고치를 뚫은 상황이에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가격 상승이 이 미친 듯한 금리 상승기에 이뤄졌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상승기에 왜 집값이 이렇게 됐냐? 사실은 미스테리죠.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대출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럼 수요가 꺾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미국은 왜 오르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인, 리쇼어링이 있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전문 투자 펀드 운용사 분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텍사스 오스틴 근처 남부지역이죠. 텍사스 테일러라는 소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인데 이것 때문에 테일러시 평균 주택가격이 25만 달러에서 85만 달러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3배가 넘게 오른 거죠. 근데 지금 리쇼어링 영풍 나오는 데가 텍사스 한 곳이 아니고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경쟁적으로 전 세계 공장을 땡기고 있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지금 주면서 끌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잠잠하던 미국 소도시 주택가격을 폭발적으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바이든 정부 들어서 이민이 많이 늘었어요. 보시면 트럼프 시대에 굉장히 이민이 급격히 줄었지만 바이든 시대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런 게 신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배경이 됐습니다. 또 지금 만성적인 공급 부족입니다. 미국은. 그래프 보시면은 이게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기준으로 최근에 이 줄어든 그래프 보면은 이런 것들이 폭발적인 미국의 집가 상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물량의 공급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CPI로 보이는 주거비가 굉장히 후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맞는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렌트비 자체는 외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는 이게 어느 순간 다시 끈적해지는 물가를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후행 지표로서의 CPI 주거비는 완화되는 게 맞겠지만 아예 다른 스토리, 재상승의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간주 임대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택가격에 연동되는 이런 간주 임대료가 집값 상승에 힘입어서 다시 오르면 이게 CPI를 자극하고 이런 것들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시나리오가 재발할 수 있다. 이런 게 우려의 포인트고, 또 집값이 오르면 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CPI 상승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튼 올해 파월은 금리 인하를 예정됐다고 말을 했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에 닫히면은 그러면서 고공행진하는 어떤 이런 모기지 금리가 떨어진다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높은 모기지 금리로 굉장히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집값이 그렇게 올랐는데 여기에 모기지 금리가 하락해서 수요가 더 붙어버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를 다시 레벨업 시켜버리는 극악의 국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값이야말로 미국 연준의 아킬레스건이고, 사실 그래서 연준이 의도적으로 언급을 잘 안 한 바 있지만, 근데 오늘 무슨 생각인지 데일리 총재가 정말 각을 잡고 broken, 망가졌다, 깨졌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경고등을 켰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 사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분야입니다. 왜냐면 외통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금리가 올해 인하될 것은 확실하고,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을 올려서 다시 부의 효과로 소비를 자극해서 물가를 자극하는 이런 사이클도 우려를 하지만, 그것보다 이 집값을 더 올려서 이게 물가를 올려버리는 최악의 사이클이 올 수 있다. 물론 침체가 막 와서 집값을 무너질 수 있겠지만, 이런 집값 상승 가능성, 이게 망가진 섹터가 주거비 상승을 가중시키는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일각에서는 좀 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고로 전해드리면서 오늘 브랜베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